네, 여러분 오늘 강의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4단원 나가고 있고요. 오랜만에 1단원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1단원 행정법 통론이었습니다. 2단원 행정작용법, 3단원 행정절차법, 4단원 의무이행 확보수단, 5단원 행정상의 손해정보, 6단원 행정쟁송에 대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4단원도 아마 4강이면 끝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곧 5단원까지 곧 시작이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진도가 잘 나가고 있으니까 열심히 복습도 같이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4단원 같은 경우는 의무 이행 확보 수단에 대해서 지금 우리 행정 강제, 그 중에서도 강제 집행, 비금전적 의무, 대이직, 그리고 금전적 의무 수, 그래서 대이직 수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그리고 대집행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절차가 어떻게 된다? 개통실비 기억나시죠? 그리고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시작했다가 중간에 절차부터 오늘 나가면 되고요. 258쪽부터 오늘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행강제금이 뭔지 여러분들 기억나셔야 되고요. 이행강제금의 절차는 크게 행정기본법상 절차가 있고 그 뒤에 어떤 절차가 있냐? 건축법상 절차가 있습니다. 물론 건축법 말고도 이제 일반 개별법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건축법이 우리 행정법 시험에서 좀 나오는 편이고요. 물론 이제는 행정기본법이 제정이 됐기 때문에 혹시 이 부분에서 나온다면 기본법적이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물론 이 부분 자체가 시험에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요. 자,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대해서는 행정기본법 30조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보통의 절차는 이렇습니다. 행정청이 먼저 의무 부여를 합니다. 철거하세요. 근데 안 하겠죠? 그랬을 때 역시나 개통실비처럼 계고부터 시작합니다. 계고, 적절한 이행기간을 부여해서 계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이행하겠죠? 그랬을 때 이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앞에 우리가 대집행에서 개통실비보다는 여기는 각각 하나하나 절차에 대해서 우리 앞에 두 문자도 그렇고 각각 절차에 나오는 논점도 대집행보다는 훨씬 더 덜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일단 계고는 여러분도 어제 배운 것처럼 어떤 의미인지 알고 수 있죠.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그 의무자에게 적절한 이행기간을 정해서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당연히 문서로 계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계고했는데도 안 했겠죠. 그럼 이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청이 이렇게 기회를 줬는데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럼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과 사유 시기를 문서로 명확하게 적어서 의무 이행자에게 통지를 해줘야 된다는 조항이 31조 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자, 행정청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고요. 행정기본법에는 어느 정도로 반복 부과할 수 있냐는 조항은 없습니다. 근데 이따가 우리가 건축법에서는 1년에 몇 번, 네, 이렇게 적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가 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혹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기억하시고요. 행정기본법은 몇 년, 1년 안에 몇 회를 이상 할 수 있다, 몇 회 이하로 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다, 이런 조항 자체는 없어요. 그냥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죠. 그럼 당연히 징수를 해야겠죠.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 내지 않으면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징수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개별법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개별법은 이제 건축법이 대표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앞에서 봤던 행정기본법은 건축법에 비하면 좀 기회를 덜 주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건축법 같은 경우는 1차 시정명령을 먼저 하고요. 그 뒤에 2차 시정명령까지도 한 다음에 그래도 안 했다. 그러면 이제 계고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까 앞에보다 한 단계를 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2차 시정명령, 자, 1차 시정명령에 대해서 불이행할 경우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통지를 해줘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주 등이 상당한 이행기간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그때 돼서야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하다라고 해서 두 번이라 그래서 총 한 번에 더 기회를 준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행정청이 이를 위반해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했다면 이건 중대 명백한 하자로 보고 있습니다. 무효로 보겠다는 거죠. 자,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는 약간 좀 이와 관련된 판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만약 건축법상 건축주 등이 장기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기간 중에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하였다거나 뒤늦게 돼서야 이행 기회가 제공이 됐다면 그 기간만큼은 이행강제금 부과하면 안 되겠죠.
왜냐?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한 과거의 기간에 대해서 이행 기간, 그 기간에 대한 이행 강제금까지 한꺼번에 부과하면 안 되는데, 이를 위반해서 부과했다면 그것은 중대 명백한 하자에 해당된다라는 대표적인 판례도 있기 때문에, 이게 이행강제금의 시정명령 기회를 주는 것,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매겨야 되는 그 기간에 대해서도 그러한 의무를,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없는 그 기간까지 합해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면 그때는 중대 명백하게 하자로 인정하고 있구나.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계고하는 거죠. 계고가 뭔지는 여러분들 아실 것 같고요. 이때 필요한 금액 이상으로 과다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는 위법하다는 거. 앞에 봤던 그 판례랑 계속 연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농지법에도 우리가 계고에 대한 규정이 있고요. 농지법 관련된 판례를 보시면 농지법 62조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마다 그때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줘야 된다라고 해서 이행강제금은 반복 부과할 수 있다 했죠. 그러면 반복 부과할 때마다 미리 좀 알려줘야 된다는 그런 판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안 지켰다면 이제 위법하다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계고 이후에도 계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 이행 안 했다. 당연히 이행강제금이 이제 부과가 되는 거죠. 근데 건축법 같은 경우는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는 그 제한 규정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행정기본법에는 이런 규정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게 해서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라는 조문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자,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시정명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정당한 방법으로 행정청에 신고 또는 신고를 하였으나, 잘했죠? 그죠? 이행강제금을 안 내기 위해서, 그죠? 취지에 부합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행정청에게 어떤 액션을 취했어요. 근데 행정청이 위법하게, 누가 잘못했어요? 행정청이 잘못했죠? 행정청이 위법하게 이를 거부 또는 반려함으로써 그 처분이 취소가 됐다면 그때는 시정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너무 당연한 판례지만 여러분들이 간혹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집어넣어 놨습니다. 자, 이행강제금 징수 앞에 본 거랑 비슷하죠. 허가권자는 이렇게 어떤 항에 따라서 이행강제금 결국 안 냈다. 그럴 때는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징수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아까 우리 앞에서 그 행정기본법에 따라서 징수할 때는 국세강제징수법이 하나 추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건축법 같은 경우는 국세강제징수법이 아닌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징수한다라는 내용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렇게까지 그 두 개를 구분하는 거는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혹시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제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맞추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시정명령을 이행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죠? 시행명령을 이행 안 했을 때는 방금처럼 이행강제금을 뭐 반복적으로 부과한다거나 이렇게 절차대로 쭉쭉 갔으면 됐는데, 자, 볼게요. 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해버리면 이제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단하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시정명령을 안 지켜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었다면 당연히 그 돈은 징수를 해야 된다는 규정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똑같은 내용이죠. 건축법이랑 행정기본법 내용이 똑같습니다. 이 판례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서 첫 번째 판례랑 뭐 두 번째 판례가 비슷하긴 합니다만은 이 판례 문구대로 여러분들이 결론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험은 판례 문구대로만 나오기 때문에. 자, 판례에서 이 조문에 대한 해석을 하면서 새로운 이행강제금에는, 자, 여기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단해라. 그죠?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단해라 라고 했을 때, 중단하라는 거의 대상인 새로운 이행강제금에는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최초의 이행강제금 그리고 이후 반복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모두 포함한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밑에 판례랑 같이 볼게요. 자, 국토계획법, 건축법, 부동산 실명법 등에서 이행강제금과 관련된 규정이 있는데, 이 법 등에서 말하는 이행강제금에서 아까 우리 앞에는 똑같아요. 그죠? 즉시 중단해야 되고, 왜냐하면 이행했으니까. 이행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그 민원인이 상대방이 이행한 경우라도 최초의 이행강제금은 부과할 수 없다라고 해서, 여기서도 최초의 이행강제금 나오고 여기서도 최초의 이행강제금 부과 안 된다고 나와 있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밑에 볼게요. 일단 철거 명령을 했습니다. 먼저. 근데 그 민원인이 불이행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행강제금의 절차대로 계고를 먼저 했어요. 그럼 계고에서 자, 1월 31일까지 철거 안 하시면 그 뒤에 이행강제금 부과할 겁니다. 라고 했는데 당연히 안 했겠죠. 그래서 원래는 행정청이 이제 1월 31일이 지난다면 2월 1일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었어요. 그게 바로 최초의 이행강제금이죠. 근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가 이 민원인이 3월 말일이 돼서 철거를 직접 했습니다. 자, 그러면 행정청 입장에서는 원래 2월 1일부터 3월 30날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었죠. 그러면 우리가 단순히 생각했을 때 3월 31일에 철거를 했으면 그래도 1월 말까지 하라 했는데 안 했으니까, 물론 그 전에 철거 명령을 하라고 하기도 했었고, 그러면 그 2월 1일부터 3월 말일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이 법원에서 또 조문에서 어떻게 했다? 2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부과할 수 있었던, 이미 부과했으면 상관없습니다. 이미 부과했으면 이때 철거했다 하더라도 징수해야 된다고 했죠? 왜냐면 조문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를 해야 된다. 하지만 징수를 안 했다면 2월 1일부터 3월 말일까지 30날까지 부과할 수 있었던 최초의 이행강제금도 이제 와서는 부과할 수 없다. 이 결론을 이렇게 좀 어렵게 써놓은 겁니다. 그렇죠? 이행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이행한 경우라도 최초의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에는 최초 이행강제금, 이후 반복된 이행강제금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이런 결론으로 이어진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시험에서도 아마 이렇게 친절하게 제가 설명해 놓은 것처럼 문구를 그대로 쓰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 어차피 판례 문구대로 써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는 제가 써놓은 설명대로 하시되 시험에서 맞추기 위해서는 이 판례 문구를 더 집중적으로 좀 암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자, 그리고 대신에 공정거래법상, 이거 포인트, 공정거래법상의 조문에는요, 과거의 시정조치 불이행 기간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돌아가서 이런 경우를 하더라도 3월 말일에 이행을 했다 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라면 이 사이에 2월 1일부터 3월 30날까지 하라고 했는데 안 했어? 그럼 그 뒤에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조문을 잘 비교하셔야 돼요. 일반적인 국토계획법, 건축법, 부동산 실명법은 이 판례의 논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고요. 공정거래법상 이행강제금은 훨씬 더 강력합니다. 방금 그 논리가 적용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니은 판례랑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 최신 판례이기 때문에 제가 집어넣어 놨습니다. 자, 권리구제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행강제금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 개별법이든 관련 법령에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 이행강제금에 불복하고자 하는 자는 이런 절차에 따라서 불복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으면 그냥 그 법률에 따라서 다투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률에 이제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라는 조문이 아니라 다른 방법, 특별한 불복 절차 규정이 있겠죠. 보통 이제 우리가 나중에 과태료, 과징금 따로 배울 건데, 과태료가 그렇습니다. 과태료 같은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가 이에 대해서 불복할 때에는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른다라고 해가지고 행정소송이 아니라 다른 특별한 불복 절차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행강제금도 마찬가지,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개별법에 특별한 불복 절차가 있다면 그렇게만 다퉈야지 따로 행정소송으로 다툴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분성이 없다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름을 과태료형 이행강제금, 과태료 타입의 이행강제금, 과태료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과징금 같은 경우는 그 자체로 처분성이 있어서 그 자체를 행정소송으로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도 개별법에 특별한 불복 절차 규정이 없다. 그럴 때는 이걸 처분으로 봐가지고 행정소송,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 대표적으로 농지법이 이제 과태료형 이행강제금, 농지법에는 특별한 불복 절차 규정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그래서 보시면 농지법의 경우 조문 내용에 따라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른 재판 절차가 적용되기 때문에 만약에 관할 행정청이 잘못 알려준 거죠. 농지법에 의거해서 이행강제금을 내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처분을 내리면서 처분서에 이거에 대해서 불복하실 때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라고 잘못 알려줬어요. 그럼 관할이 생길까요? 행정법원에서 다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설령 관할청이 잘못 안내했다 하더라도 행정법원의 항고소송 재판 관할이 생긴다고 할 수 없다. 왜냐? 이렇게 돼버리면 법률이라던가 판례 구조보다 이 행정청의 한마디가 훨씬 더 높게
의미가 있게 되어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된다는 거고요. 대표적인 예가 농지법입니다. 과태료형 이행강제금. 그리고 과징금형 이행강제금의 대표는 건축법입니다. 건축법에 의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불복할 때에는 항고소송을 통해서 해야 된다. 왜냐? 특별한 불복 절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 직접강제입니다. 대2까지 배웠어요. 대2 다음에 보다 직접강제다라고 해서 이 부분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대2 직수. 직접강제는 논점이 많지 않습니다. 자, 행정기본법의 직접강제에 대한 일반 조항이 생겼어요. 행정청이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직접 실력을 행사해버립니다. 우리 대집행 대신하죠?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간접적으로 돈 낼 때까지 하게 만들죠? 근데 직접강제는 직접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마지막 집행수단이라고 하고요. 직접강제는 일체의 불이행에 대한 강제수단이다. 그래서 대집행이랑 다르다. 대집행은 우리가 대체적 자기 의무만 대집행의 대상으로 봤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직접강제는 일체의 불이행. 이게 뭐 자기든 아니든 대체적이든 비대체적이든 상관없다라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고요. 별도의 법적 근거 필요하고 행정기본법에서 조항이 신설됐다는 거 기억하시고, 대표적인 예가 식품위생법상 영업소를 폐쇄시켜버리는 거, 또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을 강제 퇴거시키는 거, 아주 강력한 조치죠.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직접강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접강제. 쫓아내버려요, 안 나가면. 그렇죠? 그래, 영업소 너 문 닫으라는데 안 해? 그럼 우리가 폐쇄시켜버릴게. 직접 하는 겁니다. 자, 대상은 자기, 부자기, 수인, 의무 등 일체의 의무 불이행이 다 대상이 된다라고 해서 대집행이랑 비교할 수 있다고 했어요. 비교를 해야 된다고. 자, 그리고 직접강제의 계고 및 통지에 관해서는 31조 3항제 및 사항을 준용한다고 해가지고 이행강제금 부과 방법, 우리 배웠던 순서들 있죠? 그거를 직접강제의 절차에 대해서도 준용하고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고 직접강제가 아무 제한 없이 되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일반 원칙, 행정법상 일반 원칙 당연히 준수해야 되고요. 직접강제는 가장 강력한 강제 집단 수단이기 때문에 최후 수단으로만 행사가 돼야 되는 보충 속의 원칙이 바로 제한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조문에서도 정 안 되면 해라, 이렇게 규정이 적어져 있습니다. 자, 권리구제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분성이 인정되어서 행정쟁송 제기가 가능하고요. 손해배상이라든가 결과제거 청구도 가능하다는 거 참고만 일단 하시고요. 바로 강제징수로 넘어갑니다. 자, 대2직죠? 이 대하고 이는 사실 공부할 게 좀 있었어요. 근데 직 같은 경우는 방금 그 본 내용만 좀 공부하시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 수입니다. 수. 강제징수. 대2직수. 그죠? 사실 대집행이 가장 시험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근데 나머지도 중요한 내용들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포인트별로 잘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대2직과 수의 가장 큰 차이 뭐였어요? 얘네는 비금전적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민원인이 안 했을 때 이렇게 해결한다면, 여기는 금전적 의무, 돈 내라고 했는데 안 냈을 때 이렇게 강제징수 방법으로 집행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 중 금전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청이 이렇게 실력을 행사해서 의무가 실현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행정기본법에 조문이 생겼고요. 자, 근거 방금 말씀드렸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국세징수법이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와 이런 게 상당히 좀 많이 나와 있는 게 바로 국세징수법이고, 이 행정기본법에는 이 국세징수법만큼 자세히 나와 있진 않아요. 자,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우리가 대의직수, 강제징수를 공부할 건데, 오늘 포인트 중에 하나는 독압매청입니다. 강제징수의 절차인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총 3가지 부류의 두문자를 암기를 하셨죠. 대의직수, 그리고 대집행 안에서 개통실비, 그 다음 대의직수에서 수 안에서도 독압매청입니다. 그래서 이제 독촉이 첫 번째 카테고리고요. 압매청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체납처분의 카테고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압매청할 때 독 다음에 압매청, 압매청은 체납처분에 해당한다. 이 그 소목차에 대한 어떤 카테고리 종류인지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실 필요는 있어요. 자, 독촉부터 시작하시죠. 독촉은 말 그대로 돈 내세요라고 독촉하는 겁니다. 납세 의무자에게 납세 의무의 이행을 최고하고 최고 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강제 징수하겠다는 뜻을 알리는 거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 봤던 계고랑 비슷합니다. 계고 아시겠죠? 성질은 역시나 준법률 행위적 행위로서 통지로서 최초의 독촉은 처분성이 있습니다. 도감매청도 다 처분성이 있어요. 그렇죠? 개통실비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독촉이 아까 계고랑 비슷하다고 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초의 독촉은 처분성이 인정돼요. 우리 계고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그 이후에 동일한 내용의 독촉을 여러 번 했다. 그때는 최초의 독촉만 처분성이 인정이 되고 그 이후의 독촉은 처분성이 없습니다. 우리 251페이지에서 대집행의 계고도 이러한 논리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했어요. 근데 뭐가 다르다 했죠? 나중에 배울 연속된 거부처분 같은 경우는 거부처분 하나하나마다 통지성이 아니라 처분성이 있다. 그거랑 좀 비교할 필요는 있다 했습니다. 자, 절차에 대해서 이제 국세징수법 조문이 하나 있는데요. 국세를 그 납부 기간까지 완납하지 않았을 때는 세무서장은 납부 기간이 지난 후에 10일 내에 빨리 독촉하라 이겁니다. 10일 내에 독촉장을 발급해서 전달해야 된다는 조문이 하나 있고요. 이때 독촉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문서로 해야 된다는 거. 당연히 문서로 해야겠죠. 이런 것들은. 자, 효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중단이 됩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돈 내세요라고 안 하면은요.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점점 지나가고 있겠죠. 그 소멸시효가 만료돼 버리면 더 이상 세금 못 꽂습니다. 근데 독촉을 하게 되면 그 날로 소멸시효가 스탑돼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보통 5년이라고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내가 독촉을 했다 행정청에. 그러면 오늘로써 5년이 새롭게 시작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건 너무 쉬운 거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자, 만약에 독촉 절차 없이 압류 처분했다. 도관 매청해야 되는데 도를 안 거치고 압류가 했다. 그럼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왜냐? 절차적인 위법이 있으니까. 자, 이제 도관 매청 중에 압매청으로 넘어갑니다. 압매청은 크게 봤을 때 체납 처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첫 번째는 압류입니다. 압류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딱지 붙이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체납자의 재산에 대해서 사실상 법률상 처분을 금지하고 그 재산을 확보하는 거죠. 딱지를 붙였는데도 그걸 팔아넘긴다. 그러면 그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아시겠죠? 권력적 사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분성이 인정된다. 도관 매청 다 처분성 인정된다고 했어요. 자, 대상은 원칙적으로 금전적 가치가 있고 양도할 수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압류할 수 있고요. 예외적으로 압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압류를 금지하는 것은 의복, 침구, 가구 등 최저 생활 필수품. 이 사람도 먹고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압류를 하지 말라고 해놨어요. 그리고 압류를 또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월급 등의 급여 채권 등은 절반까지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한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라고 해서 역시나 이제 우리나라 법이 물론 이 사람이 뭐 세금을 안 내서 나쁜 사람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람을 너무 그렇게 몰아세우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간 인도적인 조항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자, 효력. 압류재산은 당연히 사실상 법률상 처분이 금지되고요. 압류의 효력은 체납자의 사망이나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체납자가 사망을 했을 경우 체납자 명의의 재산을 압류할 경우 상속인에 대해서 한 것으로 봅니다. 근데 체납자가 아닌 제3자의 압류를 처음부터 압류했다. 그건 무효입니다. 효력이 없어요. 그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의 재산을 압류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근데 만약에 그분이 돌아가셨으면 상속인에 대해서 압류를 한 걸로 본다. 이거 두 개 좀 차이 비교할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압류 요건에 흠결이 있다. 그럴 때는 이제 위법하지만 무효는 아니고 보통 취소 사유로 봅니다. 그 밑에 5번이 마찬가지죠. 압류 재산이 징수할 국세액을 초과할 경우에도 취소 사유로 본다. 그래서 이 3번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죠. 도관 매청 순서대로 가야 되는데 독촉 절차 없이 압류를 했다. 그렇죠? 압류 요건이 흠결됐죠? 그럼 이제 위법하지만 무효는 아닙니다. 취소 사유로 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압류 재산이 만약에 1억을 압류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징수를 해야 될, 납부를 해야 될 국세액이 한 8천만 원이었다. 그럼 8천만 원만 거두면 되는데 1억을 압류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1억 전부 다 압류한 게 그 취소 사유가 되는 건 아니고 1억 중에 8천만 원만 그 해당이 되고 나머지 2천이 취소 사유가 되거나 하겠죠.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압류의 해제 사유가 이제 보통 크게 나눠져 있어요. 이 부분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나중에 실무적으로도 좀 중요하다면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무원으로서 이런 업무를 할 때 상식적으로도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살펴볼게요. 필요적 해제는 무조건 압류를 해제해줘야 되는 경우고 임의적 해제는 이런 사유가 있을 때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은 아니에요. 그래서 해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보통은 이런 사유가 있으면 해주긴 하죠. 근데 무조건 해줘야 되는 경우부터 볼게요. 세금을 납부했을 때 그리고 총당은 이제 다른 걸로 인해서 이미 압류를 진행했는데 여러 가지 압류 진행했는데 다른 압류물로 환가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세금 다 내게 됐을 때 그걸 이제 충당했다고 표현하는 거 보시면 돼요. 그다음 공매가 중지됐을 때 또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더 이상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는 반드시 행정청은 압류를 해제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중에 밑에도 나옵니다만은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된 때, 여기 있죠.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된 때에 그 종류들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압류를 하게 된 근거 법령이 만약에 위헌 결정을 받게 됐다. 그럴 때는 반드시 압류를 해제돼야 되는 필요적 해제 사유에 해당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요. 밑에는 임의적 해제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보통은 이렇게 되면 해주든 말든 좀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보통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충분합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압류 처분 후에 고지된 세액을 납부한 경우 그 압류 처분이 당연히 실효되냐?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납부를 했을 때 필요적으로 해제를 해줘야지만이 압류의 효력이 없어지지 납부를 하는 순간 이러한 해제 절차 없이 바로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첫 번째 논점. 또 한 가지 논점이 있어요. 만약에 그 압류가 실효가 안 되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죠. 그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 압류 이후에 또 세금을 내야 되는데 안 냈다. 아직 해제를 안 한 상태에서. 그럼 당연히 기존에 압류한 걸로 효력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건 약간 어떻게 보면 행정공무원이 또 해제했다가 또 압류를 해야 되는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기 위해서 판례가 이렇게 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압류를 한번 당하면 세금을 열심히 내고 그 뒤에 또 압류가 안 풀렸을 때 또 세금을 안 냈다. 그럼 또 그냥 압류가 그대로 효력이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압류 후에 부가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됐다면 당연 무효까지는 아니고 압류의 필요적 해제 사유에 해당한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잘 기억하세요. 자, 이제 독압매청에서 이제 매각 세 번째입니다. 역시나 처분성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체납자의 압류 재산을 돈으로 환가하는 것. 이제 보통은 이제 공매를 시키는 거죠. 그렇죠? 이제 행정청이 공매를 붙여가지고 가장 높은 금액으로 입찰한 사람에게 그거를 팔아가지고 그 사람이 돈을 낼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돈으로 원래 채무자가 내야 될 그 금전적인 채무를 이렇게 충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원칙은 공매입니다. 입찰, 경매 과정으로 해야 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관련 법률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행정공무원이 이렇게 경매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딱 지정해가지고 이거 당신한테 팔 테니까 저희랑 계약하실래요? 이렇게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해서 맺는 계약이 바로 수의계약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은 사법상의 매매계약에 불과해서 처분성은 없습니다. 이 공매 자체는 이 압류재산의 매각 자체에서 공매로 가면 처분성이 있는데 수의계약으로 가면 처분성이 없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한 가지 확실하게 구분해야 될 점은 압류재산 매각 자체 처분성이 있다 했어요. 그리고 공매 자체도 있습니다. 근데 공매하기로 결정한 것, 공매 결정, 얘는 처분성이 없어요. 왜냐? 이런 것들은 내부적인 행위 또는 사실 행위로 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공매할 건지 수의계약할 건지 그건 단순히 내부적으로 결정해야 될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공매로 결정할게요 라고 한 것은 처분성이 없다. 아시겠죠? 매각 결정, 독압매청하면서 그 순서 자체, 그리고 공매 처분, 이런 건 처분성이 있어요. 아시겠죠? 공매 결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공매하는 그 과정에서도 공매 공고라든가 공매 통지, 이건 역시도 다 처분성이 없다는 거. 이거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형광펜이에요. 잘 기억하시고요. 마찬가지 밑에가 이 내용이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자, 공매 통지를 하지 않았다거나 공매 통지를 했더라도 그것이 적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절차상 흠이 있기 때문에 공매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건 맞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공매 통지 자체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걸로 위법성을 다투려고 한다. 그럴 때는 공매 통지 자체를 소위 대상으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체납자 등은 공매 통지의 결여나 위법을 들어서 공매 처분 자체를 가지고 취소 소송을 구할 수 있는 것이지 그 내부의 절차 중 하나인 공매 통지 자체를 항고 소송의 대상으로 해서 취소 소송을 구할 수는 없다라는 게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구분하셔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러면 행정청 공무원으로서 공매 절차를 진행하냐? 보통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대행을 맡깁니다. 그렇게 되면 이 공매를 실질적으로 이제 세무서의 담당 직원분들이 한 것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와 관련된 내용 또 뒤에서 보긴 할 건데요. 어찌됐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고 그럴 때에는 실질적으로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진행했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봐서 피고 적격을 그렇게 한다든가 이런 내용을 6단원 가서 공부할 겁니다. 자, 공매 통지가 있어요. 공매 통지는 공매의 절차적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통지가 위법하면 공매 처분도 위법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통지를 아니한 채 공매 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그 처분 자체가 무효까지 되지는 않습니다. 취소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무효 사유는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공매 재산을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데 평가 자체가 잘못됐을 때에도 취소 사유에 불과합니다. 무효로 보기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취소 사유에 불과하면은 매수인에게 부당이득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냐? 취소될 때까지는 유효하기 때문에. 뭐 때문에? 공정력 때문에. 다 이어지고 있죠. 자, 공매 실시는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지난 후에 실시한다는 규정이 있고요. 위 기간이 안 지났는데 공매 처분을 했다. 당연히 위법하게 되는 겁니다. 자, 도감매청 중에 청산입니다. 청산 이게 답니다. 세무서장이 압류재산의 매각 등으로 수령한 금액을 강제징수비, 국세 등에 배분하는 행정작용으로 처분에 해당한다. 도감매청 다 처분성 있다 했죠? 이제 우리 매각을 통해서, 공매를 통해서 돈을 받았으면 그걸로 돈을 채워 넣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청산하는 거죠. 자, 배분 방법은 순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강제징수에 들어간 비용을 첫 번째로 까고요. 그 다음 국세를 까고요. 그 다음 가산세 순으로 순서대로 깝니다. 그래서 돈이 그래도 남으면 당연히 그 남은 거 가지고 가산세 다음에 뭐 세금이랑 다 깠잖아요. 근데도 압류한 물건의 금액이 더 높았다. 당연히 돌려주는 겁니다. 체납자에게 반환해 주는 거죠. 이 강제징수비, 국세, 가산세 순서 이건 좀 나올 가능성이 있고 한번 나온 적 있기 때문에 좀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우리가 강제징수 도감매청 절차로 인해서 반대로 가야 돼요. 그 절차로 위법한 도감매청으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입었다. 그럴 때 어떻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냐. 일단 도감매청 자체가 전부 다 처분성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각각 하나하나 대상으로 항고소송 가능합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하지만 이 세금과 관련돼 있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특별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도 해결이 안 돼서 불복하려면 행정소송으로 와야 됩니다. 이걸 바로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 합니다. 예외적, 필요적.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일단 필요적이 아니라 임의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럴 때만 예외적으로 행정심판을 필요적으로 거쳐야 되기 때문에 예외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6단원 가서 또 공부를 할 거고요. 국세나 지방세의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 하나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규정이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대집행에서도 공부했죠. 각 도감매청 각각 처분성이 있고 하자도 다 승계된다 했죠. 여기서 말하는 도감매청이 아니라 그때는 대의직수였습니다. 대의직수가 아니라 개통실비였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하다 보면 빨리빨리 말을 하다 보니까 대의직수, 개통실비, 도감매청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뭐 말이 헷갈리는 거지 개념이 헷갈리진 않죠,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때 지금 계속 공부하시면서 적어도 저 정도만큼은 물론 이제 1년, 2년 안에 저만큼 이런 강의를 할 수 있을 만큼의 그 암기라든가 뭐 그런 속도는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 맞출 수 하면 되기 때문에 꼭 저만큼 여러분들이 수준에 올라오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신에 여러분들이 천천히 생각했을 때 대의직수, 개통실비, 도감매청 뭔지 그리고 이 12글자 정도의 두 문자는 암기할 수 있을 정도만 천천히 이렇게 지금 당장 다 오늘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하는데 그걸 다 암기하는 건 좀 욕심일 수 있습니다. 계속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너무 욕심을 부릴 필요는 없어요. 어찌됐건 도감매청 전부도 하자가 승계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어제 배웠던 것처럼 137조 하자의 승계, 우리 어제는 개통실비에 배웠죠? 일단 오늘은 도감매청. 근데 우리 또 어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개통실비 앞에 철거명령이 있는 거는 그 철거명령과 개통실비는 승계가 안 된다 했죠. 도감매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조세를 내라고 조세 부과처분을 먼저 했는데 안 내니까 도감매청으로 넘어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있었던 명령인 조세 부과처분과 그 뒤에 도감매청은 승계가 안 된다는 거. 논리가 똑같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조세 부과처분의 하자는 당연모여가 아니라면 승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방금 봤던 그 밑에 판례가 바로 이겁니다. 근데 우리 그때 하자 승계에서 배웠죠. 만약에 앞에 게 무효면 그냥 싹 다 뒤에가 무효라고 했어요. 그게 심지어 이거라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취소 사유 가지고 이걸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승계 가지고 따져본다고 했습니다. 무효면은 그냥 앞에가 다 뒤에 무효라고 보시면 돼요. 후속 절차가. 자, 밑에도 나와 있는 게 바로 이 판례 내용입니다. 위에 조세의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이므로 독립성을 가지므로 부과처분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렇죠? 요거 말하고 있죠.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렇죠? 독립성이기 때문에. 하지만 만약에 중대하고 하자가 있어서 무효라면 그때는 뒤에 게 다 무효가 된다. 그렇죠? 판례가 제가 방금 말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게 지금 취소 사유일 때 이렇게 되는 거지 무효라면 싹 다 무효다. 그 내용이 방금 여기서 말한 거예요. 자,
자, 다음은 우리가 대의직수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죠? 대의직수는 이제 강제 징수, 강제 집행이었고요. 그죠? 강제 집행, 대의직수 끝났어요. 이제 즉시 강제로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잘 따라오고 계시죠? 강제에서도 즉시 강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즉시 강제와 직접 강제를 좀 많이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공부하시면서 딱 이제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즉시 강제는 딱 보더라도 즉시 되게 긴급하고 급박한 느낌으로 가는 거죠. 현재의 급박한 행정상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렇게 하는 거다. 강목이 뭐냐? 행정청이 미리 행정상 의무이행을 명령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또는 그 성질상 행정의 의무이행을 명령하는 것만으로는 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들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강제 격리됐을 때 있죠. 그게 바로 대표적인 즉시 강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부터 이 즉시 강제가 시험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2021, 2022년도에 즉시 강제가 그렇게 해서 좀 나온 편이었죠. 그전에는 거의 안 나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감염병 환자의 강제 입원 조치, 또 불법 게임물을 즉시 폐기할 필요가 있을 때 바로 이 즉시 강제가 대표적인 예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처분성이 있기 때문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따가도 보겠지만 직접 강제랑 즉시 강제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빨리빨리 해야 되는 것도 당연히 맞고 그거에 연결선상에서 직접 강제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뭔가를 하라고 명령을 내렸죠. 즉 의무를 내려놨는데도 안 지켰기 때문에 직접 강제를 했다면 이거는 일단 그렇게 하라는 말도 안 했어요. 의무를 명령하지도 않았어요. 왜냐? 의무를 명령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데 그렇게 시간 자체도 필요 없을 만큼 급박하니까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될 의무까지는 없는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행정청이 하는 게 바로 즉시 강제다. 이따가 좀 자세히 볼 거예요. 자, 법적 근거 행정기본법에 2021년도에 일반적인 조문이 신설됐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개별법은 식품위생법, 소방기본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개별법상 근거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종류는 대인적 강제가 있고 대물적 강제 이런 게 있는데 개별법상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약간 강론의 느낌이 좀 있긴 한데요. 그래도 간혹 나오기 때문에 한 번씩 살펴볼게요. 기출된 내용 위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대인적 강제는 보호조치, 정신착란자, 미아, 만취자에 대해서 일단 보호조치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즉시 이렇게 보호조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즉시 강제를 하는 겁니다. 범죄 예방 및 제재를 위해서도 대인적으로 사람을 즉시 강제할 수 있다. 기억하시고요. 자, 개별법적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중독자의 격리 및 치료를 위한 치료 보호, 사람에 대한 거기 때문에 다 대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 환자의 강제 입원, 강제 진단 및 치료,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당한다기보다는 물론 코로나를 걸리게 되면 당했죠. 그렇죠? 근데 뭐 나쁜 의미로 당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익을 위한 거니까요. 그거에 대한 그 법률적 근거가 바로 이거고 여러분들도 만약에 당한 적이 있다면 그냥 이렇게 표현할게요. 당한 적이 있다면 그건 대인적 강제에 해당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물건에 대한 강제입니다. 경찰 같은 경우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해서 무기나 흉기 등 물건에 대한 임시 영치, 위해 방지 조치가 있고요. 개별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법상 응급조치, 소방기본법상 소방대상물 파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를 폐기하는 것, 역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 일시적 폐쇄 등 또 구음반 비디오물 이렇게 빨리 끝내려고 보니까 아직 시간 있네요.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법률상 불법 게임물의 수거, 삭제, 폐기도 대표적인 대물적 강제에 해당한다. 즉시 강제 기억하시고요. 이제 집과 관련된 대가택적인 강제도 있습니다. 위험 방지를 위해서 가택을 출입하거나 수색하는 것, 그리고 조세 처벌 절차법상 수색하는 것. 세금 걷어야 되죠. 우리 38기동대 같은 거 아시죠? 그런 게 바로 해당된다라고 해서 자, 그럼 즉시 강제가 이제 매우 강력한 또 하나의 행정 행위 중에 하나인데 제한이 없을까요? 제한이 있죠. 한계가 있습니다. 자, 일단 행정기본법에서도 이렇게 해놨어요. 즉시 강제는 다른 수단으로는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이 되며 이 경우에도 최소한으로만 실시하세요. 왜냐하면 상대방은 그만큼 큰 침익을 당하게 되니까죠. 그래서 급박성의 원칙, 위해가 현존하고 있거나 명백할 경우 단순 위해 발생의 가능성만으로는 이렇게 즉시 강제하면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비례의 원칙, 적필상에 의해서 공익과 사익을 비교해가지고 공익이 더 클 때만 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충분하고요. 또 소극성의 원칙이라 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소극적으로, 너무 적극적으로 많이 하지 말고 필요한
딱 필요한 그 소극적인 범위 내에서만 해라. 이게 바로 소극성의 원칙, 그리고 보충성의 원칙. 방금 말한 것처럼 다른 걸로 할 수 있으면 다른 걸로 해라라고 해서 만약에 강제 집행으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강제 집행으로 해결해야지 즉시 강제를 하면 안 된다. 이게 작년 국가직에서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잘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방금 봤던 게 이제 실체법적 한계라면 이제부터는 이제 절차법적 한계입니다. 이제 실체법적 한계와 절차법적 한계의 뜻은 여러분 이제 실체법적은 이 제도 자체의 약간 그 뭐랄까요? 원리와 관련된 한계라면 절차법적 한계는 그거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한계가 있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영장주의의 적용이라 그래서 우리나라가 원래 헌법상으로는 가택의 물건을 이렇게 압류당한다거나 또 사람을 이렇게 강제로 자유권을 제한하는 거. 예를 들면 뭐 그 구치소에 가둔다거나 또는 뭐 병원에 강제 입원하는 것도 다 원래는 법원의 영장에 의해서만 가능한데 이렇게 즉시 강제 같은 경우는 법원의 영장을 안 받고 행정청이 직접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장주의가 적용돼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거와 관련해서 물론 여러분 이 33조 같은 경우는 절차법적 한계 중에서 당연히 집행 책임자가 제가 집행 책임자라는 거를 보여주고 신분증을 보여줘야 되고 즉시 강제 이유와 내용을 고지한 다음에 즉시 강제를 해야 되는 하나의 절차법적 한계 조문이 있다는 거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영장주의는 그 밑에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대법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냐면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해야 되는 건 맞다. 헌재랑 좀 입장이 달라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영장이 있어야지 이런 일을 하는 게 맞는데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적극설, 소극설, 그 중에 이제 절충설을 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학설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법원은 이런 판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똑같습니다. 대법원이든 헌재든 결국에는 행정청이 즉시강제 요건을 해당해서 즉시강제를 했다면 위법한 걸로 보진 않아요. 둘 다 똑같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대법원은 원래는 영장주의를 적용해야 되는데 이렇게 급박한 경우이기 때문에 영장 없이도 가능한 걸로 보겠습니다라는 게 대법원. 근데 헌재는요. 즉시강제 자체는 급박성을 본질로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영장주의에 적용될 필요도 없습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장 필요설, 불효설, 그리고 이제 절충설이라면 이렇게 불효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똑같습니다. 즉시강제는 전혀 문제 없어요. 그 적법한 절차에 따르면. 근데 헌재는 이건 처음부터 영장에 적용될 게 아니다. 대법원은 영장주의에 적용될 게 맞지만 이런 특성 때문에 가능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 두 개 잘 비교하시고요. 자, 그래서 헌재가 뭐라 했냐면 불법 게임물을 발견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장 없이도 이를 수거해서 폐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런 관련 법률의 조항은 헌법상 영장주의에 전혀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 논리를 이렇게 실제 판례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행정절차법상에는 즉시강제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우리 행정절차법이 올해 개정이 됐지만 이번에도 역시 즉시강제에 대한 규정 자체는 없어요. 하지만 즉시강제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분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처분 절차는 지켜야 됩니다. 근데 처분 절차, 우리가 특히 침입적 처분 절차이기 때문에 원래는 의견 제출 및 이유 제시를 해줘야 되죠. 처분하기 전에.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 급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의견 제출 및 이유 제시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우리 행정절차법에도 이렇게 급박할 때는 이런 것들 안 해도 된다는 조문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결론이 프로세스가 진행이 된다. 논리가 간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행정절차법이랑 행정기본법을 헷갈려 할 수 있어요. 지금 행정기본법은 여기 다 그 일반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행정절차법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기본법과 절차법을 잘 구분해서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권리구제 방법입니다. 적법하게 즉시강제를 했을 때에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랬을 때는 손실보상 청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5단원에서 배울 겁니다. 그때도 설명드렸죠. 손해배상은 위법한 행정행위로 인해서 손해를 받았을 때 청구하는 거고요. 손실보상은 적법한 행정행위로 했는데 내가 손해를 받았다. 그렇게 두 개가 좀 다릅니다. 손해배상, 손실보상. 그래서 적법할 때는 손실보상, 위법할 때는 손해배상. 두 번째, 그게 국가배상이죠.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 가능하다. 그리고 행정소송도 가능하죠. 왜냐? 처분성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즉시강제는 말 그대로 즉시 빨리빨리 해서 끝나버리기 때문에 보통은 소의 이익이 부정돼서 각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우리가 강제 입원했을 때 일주일이든 2주일이든 강제 입원되게 되면은
물론 이제 일주일, 2주일 만에 소송은 다 끝나버리죠. 근데 만약에 뭐 6개월, 1년 동안 강제 입원 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계속적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없어지지 않고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물건의 영치도 물건을 뺏어가지고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 소의 이익이 부정될 가능성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칙과 예외적으로 잘 구분하시고요. 또 정당방위와 관련된 논점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강제로 어디 끌려가야 되는데 이게 적법한 행정청 공무원의 즉시 강제라면 내가 그거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을 폭행했다거나 협박했다. 그럴 때는 당연히 공무집행방해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뭐다? 공무원의 위법한 즉시 강제에 저항하는 경우에는 난 그거에 대해서 정당방위에 해당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인정이 돼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공무집행방해죄는 이제 우리 형법에서 자세히 배우는데 당연히 여기서는 안 배우죠. 공무집행방해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공무원이 돼서 공무를 집행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자면 민원인이 폭행이나 협박을 해야지만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이 돼요. 단순히 이렇게 버티고만 있어요. 끌려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뭘 모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공무를 집행해야 되는데 그냥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 끌고 가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는 폭행이나 협박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 자체의 구속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럼 물론 이제 끌고 가다가 이거 놔 하면서 이렇게 딱 때릴 수도 있고 그럼 이제 폭행이 되는 건데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무원이 되셨을 때 근데 이런 내용은 일반 민원인에게 너무 많이 알려지면 그걸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공무가 더 힘들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알릴 필요는 없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무원이 돼서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걸 좀 알 필요가 있으니까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공무원분들도 제가 이제 현장에 가보면 우리는 보통 이제 의뢰인들이 민원인인 경우가 많죠. 민원인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행정공무원이 이거 공무방해죄입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통지라고 보기에는 공무집행방해죄야 당신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으니까 그 죄가 성립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다가 이제 시비가 붙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구별 개념 아까 우리 처음에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강제 집행 같은 경우는 의무의 존재 및 불이행을 전제로 한다 했죠. 대의직수 같은 경우는. 근데 즉시 강제는 지금 당장 감염병이 생겼고 감염병에서 빨리빨리 뭔가 입원 조치를 해야 되는 거 같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에 걸리면 안 된다라는 조항이 있으면 모를까? 사실 그런 조항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냥 길 가다가 지나가다가 그런 코로나를 얻게 되는 거지. 그게 뭐 죄가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무의 존재는 없어요. 그죠? 우리가 병에 걸려서 그런 코로나 같은 병에 걸려서 끌려가는 거지. 처음부터 코로나 걸리면 안 돼요 라고 행정청이 우리한테 명령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대의직수에서 대의직 같은 경우는 철거하세요. 철거하셔야 됩니다. 위법하니까 이렇게 먼저 의무를 부과한 다음에 그거를 안 하니까 대의직을 실행하는 거라면 여기서 말하는 즉시강제는 의무의 존재와 불이행을 전제로는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하나의 차이입니다. 즉시라는 그 개념과 다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즉시강제는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행정조사 조사 자체를 기본적으로 목적으로 하는 행정조사와 또 구분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다음 시간에 배울 행정벌. 우리가 행정벌, 우리 기억나세요? 맨 처음 시간에, 오늘이 아니죠? 이 단원의 맨 처음 시간에 행정벌 같은 경우는 과거에 어떤 행위를 하다가 걸려가지고 그거에 대한 처벌을 하는 이유가 뭐라 했어요? 다른 사람이라던가 그 사람을 보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수단으로 한다 했죠. 그래서 과거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벌과도 이러한 즉시강제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이건 약간 개념적인 구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랜만에 거의 최초로 50분 만에 강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행정조사를 뒤에 조문만 거의 대부분 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집어넣을까 하다가 근데 그걸 넣어버리면 제가 분명 또 1시간이 넘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빨리 끝내드리기 위해서 여기까지로 다 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부터는 제가 최대한 1시간에 좀 맞춰드리려고 해요. 1시간 안으로. 사실 저도 예전에 1시간 넘어가는 강의를 좀 힘들어 했었고 또 여러분들이 그 뒤에 또 일정이 있을 수 있는데 1시간이 넘어버리면 또 그것 때문에 밀리면 또 그 마지막에 또 해야 되는 그 스케줄을 못하면 다음날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1시간으로 좀 맞추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자, 오늘 배운 거 이행강제금의 절차와 권리 구제,
직접 강제, 강제징수, 그리고 즉시 강제까지 공부했습니다. 굵직굵직한 목차 위주로 공부해 주시고 그 안에서 형광펜 위주, 컬러 위주로 반드시 복습을 해주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저는 오늘도 내일도 더욱더 좋은 강의, 쉬운 강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